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장수와 항산화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저를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간단히 저 자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71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주 옛날인데 71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졸업생이 120명이었는데 저 혼자만 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기초의학,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 스운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의과대학에서 생화학으로 박사를 받고 그때 활성산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까지 활성산소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30년을 교직으로 봉사를 했고 2011년에 저는 이미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을 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로 가서 삼성병원에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거기서 원장으로서 4년을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로 와서 거기서 또 의무부총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있고 서울대학에 있는 동안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두 분야인데 하나는 파마넥스에서 과학기술 고문으로 있다는 점, 하나는 한국건강식품협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하는 일은 그 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수명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20세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 1990년 초기, 즉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평균 수명이 5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 현재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은 68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이 평균 수명은 국민 소득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불이 증가할수록 5세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만 불 시대에 있는 나라는 70대고 우리가 지금 3만 불이기 때문에 80세에 도달되어 있고 그리고 4만 불 시대에 있는 나라는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임금님의 평균 수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임금님이라고 하면 아마 최고의 환경에서 사시다가 가신 분들인데 그렇게 최고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5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기 평균을 쭉 제가 구해봤거든요. 48.2세입니다. 여기서 단종 임금님의 수명은 제가 뺐습니다. 자연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뭘로 돌아가셨냐 하면은 감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대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뾰루지라도 그게 잘못되면은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을 일으켜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세종 임금님이 그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병이 제일 많으세요. 당뇨병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심장 질환에서 부종이 있고 풍질이라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요새는 뇌졸중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그다음에 수전증, 손을 떠는 거예요. 파킨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질은 의학에서는 이제 성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54세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너무 많이 남기셨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에 있는 나는 뭐를 했는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나라가 현재 작년 8월 기준 100세 이상의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16,000명이죠. 2만 명인데 한 15,000가량은 여성이고 남성이 한 5,000명가량 그리고 수명은 절대적으로 여성이 오래 사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도 여성 호르몬 때문이 아닌가.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에 비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도달되고 있는데, 이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가?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5가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이 준비하는 삶이라면 뭐를 준비하느냐? 결국 돈을 준비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1개 이상의 직업, 2개,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건강입니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건강인데, 건강을 가진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과학이 밝혀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명은 계속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는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2013년에 태어난 아기인데, 이 아기는 앞으로 120세를 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요. 그 다음에 타임지가 2015년에 타임지에는 또 그해 태어난 어떤 아기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아기는 142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의 수명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명, 연장, 건강 어떤 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이 그래프는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최대, 여기 밑에 가로에 최대 잠재 수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얻어진 수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장 오래 산 분들을 보면은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120세까지가, 이거 경험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120세를 최대 잠재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쥐, 마우스, 생쥐 같은 거는 2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수명하고 이 동물들이 소비하는 산소의 관계를 여기 맺어놨습니다. 산소 소비는 그 동물의 단위 몸무게로 나눈 겁니다. 물론 쥐하고 사람하고 비하면 사람이 훨씬 산소를 많이 쓰죠. 그렇지만 사람의 몸무게하고 쥐가 소비하는 산소의 소비량을 쥐의 몸무게로 나누면은 요거를 우리는 뭐냐면 특이적 대사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보다도. 우리 사람은 심박이 보통 70번 뛰지 않습니까? 1분에. 근데 쥐의 경우에는 200번씩 뛰어요. 굉장히 빨리 뛴단 말이죠.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산소 소비가 많다. 즉 산소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그 동물의 그 수명은 짧아진다. 따라서 수명은 산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 혹시 여러분들 산소를 왜 이용을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다 연료를 넣어도 그걸 태우지 않으면은 결코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엔진 같이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엔진, 사람의 엔진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엔진이기 때문에 불꽃이 없어도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산화를 합니다. 이 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어서 내는 겁니다. 그 전자가 흐르면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불빛이 있거든요. 이 불빛은 전자를 누가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근데 스위치를 끄면은 어떤 에너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전자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음식물에서 나온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이 전자를 흐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 전자가 빠져나가는 싱크가 있어야 돼요. 그 싱크를 조물주는 산소를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신 산소는 음식물로부터 나오는 전자를 받아서 물로 계속 변합니다.
마치 우리가 싱크에다가 물을 부면은 그 싱크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물에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저수지에 물을 흐르게 해야지만 그 물을 가지고 터빈도 돌리고 물레방아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신 산소의 95%는 다 물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화장실에 가셔서 그 소변을 누르는 것은 그거는 물을 먹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신 산소가 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4개를 받으면 물이 되는데 조물주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받는 놈이 생기고 2개를 받는 4개까지 못 받고 하나, 둘, 셋을 받는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가 마신 산소의 2 내지 3%입니다. 그거는 물이 아니고 굉장히 불완전한 산소 화합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물이 되는 거죠. 4개가 전자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마신 산소의 9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받는 놈, 2개를 받는 놈, 3개를 받는 놈, 4개째 받아야 물이 되는데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산소를 4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산소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놈으로부터 산소를 뺏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개는 단백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또는 DNA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게 생기면은 전자를 뺏으려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들을 갖다 공격을 해서 전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나온 건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그 나쁜 일이 심해지면 세포가 죽고 세포의 죽음이 많으면 그건 곧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 생명이 있는 한은 활성산소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혈구, 요새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을 막는 그 사병 같은 세포가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얘는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그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합니다. 그 외에 화합물, 담배 연기, 알코올, 방사선, 자외선, 또 심한 운동을 하면 산소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오고 또 많이 먹어도 활성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분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늘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늘 활성산소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제거하고 생성되는 것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제거 능력이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이 망가져 가는데 이것이 쌓인 것이 노화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손상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화고 이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거 능력이 약하고 활성 생성 능력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걸 산화성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는 우리 병원에 가면 진단 내려져 있는 모든 질병의 90%는 알게 모르게 이 산화성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늙는 문제, 암이 생기는 문제, 각종 염증, 감기, AI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다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당뇨 어떤 병이든지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는 이 질병들은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해요. 왜? 노년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어떤 방법이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식품인 겁니다. 그 식품 중에서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몸은 두 가지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아주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엔진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활성산소를 내는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또 우리 몸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여러 가지 물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타민 C, 비타민 E는 아주 대표적인 활성산소 제거 영양소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채, 차, 과일, 여기 그림에 아주 풍성하게 있는 이런 것들에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는 것이 활성산소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활성산소 학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야채나 과일의 양의 5배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금 먹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많이 먹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이제 앞으로는 황산화제를 얘기할 텐데, 여기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산화제가 많은데 이걸 먹는 걸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그 항산화제를 우리가 추출을 해서 효능이 좋은 항산화제를 먹으면은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는 화학적으로 통칭 폴리페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놀이라고 하는 게 이 화학 구조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화학 구조가 페놀이 있는데,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다는 뜻입니다. 다, 한자로 답니다. 이 폴리페놀이 많은 이 폴리페놀이라고, 여기 이거 좀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놀, 요게 이런 구조를 가진 놈이 굉장히 많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폴리페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페놀릭 애시드, 신라믹 애시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화학적으로 분리를 해보면은 이런 5가지로 이제 분리하게 되고, 이 탄닌이라고 여러분들 뜰분 거 있죠. 감이나 포도 같은 데서 있는 뜯는 그 뜰분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사실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플레보노이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플레보노이드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벤조익 애시드, 폴리페놀에 있는 거는 뭐 이런 예가 있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물질은 갈릭 애시드라고 여기 있죠. 그것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라믹 애시드 있고, 넘어가죠. 내가 이걸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포도주를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 특히 적포도주에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틸벤을 모 구조로 갖고 있는 레바스테놀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레라이스 노란 거 있죠? 그게 커큐민이 들어 있는 그런 항산화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탄닌이고, 뜰분 성분 탄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보노이드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여기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 하나에 가령 프레보논 하면 모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옆에 있는 가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보놀 쭉 있는데, 이쪽 밑에 줄에 오른쪽에 있는 안토사야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보노이드의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표적인 그 화합물을 있고, 그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야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산화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전부 다 구조를 보면은 폴리페놀, 아까 페놀 길이를 이렇게 갖고 보여드렸죠. 그것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프레보노이드 중에 안토사야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토사야닌은 여기 왼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모핵입니다.
그 모핵이고 그 모핵의 옆에 여러 가지 가지가 붙은 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안토사야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사야니딘, 그다음에 델피니딘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구조를 옆에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토사야닌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야니딘, 델피니딘을 포함해서.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사야니딘과 델피니딘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뉴스킨과 관계 있는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것의 대표적인 논문 5개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에이즐락이 정말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여기 오늘 퍼플이 굉장히 이제 오늘 주인공으로 퍼플 up your days 이 퍼플이에요. 여기 이 안토사야닌이 제일 많은 데는 이 퍼플 컬러라고 있는 야채와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으냐 하면 노란 걸로 쓴 게 있죠. 블랙커런트, 흑미,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빌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연구진들은 이 3가지 과일을 택해서 거기서 유효 성분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효능을 이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5개인데 첫 번째 논문은 왜 사야닌과 델피니딘가를 밝힌 논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 여기 이제 H 리치 블렌드, H 리치 이 블렌드라는 건 믹스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HC는 안토사야닌의 약자입니다. 안토사야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복합물, 그 블렌드, 그건 또 믹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양이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쭉 조사를 해봤더니까 제 꼭대기에 사야니딘과 델피니딘이 있죠. 제가 빨간 박스로 쳐 있는 거. 여기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요 흑미, 블랙커런트, 빌베리를 가지고 만든 AC, 안토사야닌 리치 블렌드 그 복합물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안토사야닌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어떤 항산에 보자도 안토사야닌이 많고 안토사야닌 중에서는 또 뭐가 많으냐면 사야닌과 델피니딘이 가장 많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의 기능도 탁월함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기능을 보는 방법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밝혀낸 것이 뭐냐면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장이 있죠. 그 장 표면 이거 장의 융기, 돌기입니다. 그 돌기를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옆에 이렇게 벽돌같이 쭉 쌓여 있는 것이 장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장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느슨해지면은 이건 장 기능이 나빠진 겁니다. 나쁜 물질이 흡수가 된다라든지 뭐 이래서 결국 우리 장내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나쁜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 물질이 장이 이게 타이트하면은 되는데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을 보는 방법에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층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밑에 그 페트리 디시가 있죠. 거기에 노란 전선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하죠. 그 전기를 통하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하면은 장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장 그 저항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장 건강을 보는 방법에 전기를 통해서 저항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다 이제 위층에다 놓고 밑에 쪽으로 물질이 이제 잘 빠져나가는데 헐렁하면 잘 빠져나갈 거고 단단하면 이제 헐렁하면은 저항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전기 저항으로 보는 거하고 물질 이동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봤더니 여기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장을 키웠어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쭉 이렇게 장이 잘 자라 있죠. 거기다가 TNF 알파라고 하는 건 나쁜 물질을 집어넣으면 장이 느슨해져요. 그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에 다른 안토사야닌하고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어 봤더니 우선 전기 저항을 봤어요. 맨 이쪽에 이제 여기 보면 전기 저항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TNF 알파라고 까만 거. 왼쪽에 까만
왜? 거기 굉장히 낮아져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TNF 알파를 넣어서 전기 저항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안토사이안을 집어넣어 봤더니 다시 올리는 능력이 뭐가 좋죠? 사이아니딘. 그 옆에 델피니딘이 아주 잘 올려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을 튼튼하게 해줬다라는 걸. 다른 안토사이안은 이거에 비해서 그 능력이 이만큼 못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물질을 통과시키게 봤어요. 물질을 통과해 봤더니 물질 통과가 잘 이게 굉장히 높아졌죠. 그 높아졌다는 건 허순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아니딘 델피니들 보면 그 뚝 떨어져요. 장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은 양이 많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들을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과잉 에너지소, 고지방 식이 그 식품을 동물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고지방 이제 그 식이를 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산화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장 점막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당 대사에 이상이 옵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인슐린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사람은 인슐린을 넣으면은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당뇨병 있는 사람은 인슐린이 있어도 작용을 나타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인데 이거를 놓고 변화를 유도한 다음에 이 안토사이아닌 즉 사이아닌과 델피니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물 실험을 했어요. 쥐에다가 고지방 사료를 14주 줬어요. 그리고 지금 AC 리치 아까 한 거죠. 안토사이아닌 리치 브랜드 그 세 가지 흑미, 블랙카런트 또 뭐죠? 빌베리로 된 그 성분을 하루에 다 줘봤어요. 이렇게 14주 줘봐서 나오는 그 결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HF라고 쓴 거 있죠? 이게 뭔가 파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것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쁜 물질을 주면 장이 허스은해져 가지고 나쁜 물질이 피 속에 굉장히 많이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안토사이안을 준 거 뚝 떨어졌어요. 안토사이안하고 같이 먹이면은 이게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도톡신이라는 이건 이제 이쪽은 우리가 외부에다 물질을 주어서 준 물질이 올라가는 걸 본 거고 옆에 엔도톡신이라고 쓴 거는 우리 장에서 세균이 낸 독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다 흡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지방 HF 하이 패트 다이어트를 주면 확 올라가요. 그랬더니 안토사이안을 주면 이게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 밑에 보면요. 나쁜 좋은 세균과 이거 왼쪽 거 좋은 세균하고 나쁜 세균의 비율을 봤더니 나쁜 세균의 포퓰레이션이 줄고 좋은 세균의 포퓰레이션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파란 막대 여기 세 번째 이게 그 옆에 거, 그건 뭐예요? 나쁜 세균의 포퓰레이션이 여기가 높았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주면은 그 포퓰레이션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여기서 항산화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항산화제를 주어서 장내 세균의 포퓰레이션의 변화를 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르케멘시아라고 하는 건 좋은 세균입니다. 이 좋은 세균이 고지방 다이어트를 주면은 이게 뚝 떨어져요. 그런데 같이 주면은 이게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장내 세균, 장 건강이 나빠지고 장 점막이 약해진다. 근데 그거를 고쳐준다는 거하고 장내 세균의 포퓰레이션, 나쁜 세균은 떨어뜨리고 좋은 세균의 포퓰레이션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점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요번에는 아까는 뭐였죠? 장내 세균과 장 건강을 봤는데 요번에는 대사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이 14주를 주고 보는 관찰한 거는 다른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우리가 글루코스를 이제 당을 딱 주면 말이죠.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당뇨병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맨 꼭대기의 그래프는 나쁜 거지. 당을 처리를 못한다는 거고 맨 밑에 있는 건 당 처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 이 그래프에 있는 밑에 있는 에리어 면적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옆에 세 번째로 가면은 여기 그 파란 거 있죠? 제일 높죠. 이 하이패트 다이어트를 주면은 이 에어리어가 제일 높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글루코즈가
포도당이 올라갔다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런데 옆에 저걸 줬어요. 그 뭐지 이 안토사이아닌을 주면은 이게 자꾸 떨어져서 맨 이쪽이 양을 제일 많이 주면 뚝 떨어 아니 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 즉 당대사 변화에 좋은 효과를 준다. 이번에는 뭐를 줬냐면 인슐린을 줘요. 그 인슐린의 작용은 어때? 올라갔던 놈이 밑으로 뿍 떨어져야 되죠.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안토사이아닌을 준 거죠. 안토사이아닌을 같이 주면은 인슐린의 작용이 잘 나타나고 그래서 당 올라가는 걸 금방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 HF 하이 패트 다이어트를 주면은 지방간이 온다는 거. 지방간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거는 노란 세포가 꽉 차 있죠. 근데 이게 하얀 걸로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이 간 세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간이 옆에 보면은 안토사이아닌을 주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고쳐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쥐 실험을 했죠. 사람한테 해봤어요. 사람한테 이제 8주 동안 이걸 하고 그다음에 안토사이아닌을 주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줬습니다. 이 밑에가 프리바이오틱스 이 사람 프리바이오틱스 215 안토사이아닌 아까 퀴즈에 나왔었죠.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걸 주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그 효과를 봤더니 이거 보세요. 나쁜 세균의 8%였던 것이 3%로 떨어졌습니다. 이 나쁜 세균이. 그러니까 나쁜 세균의 포퓰레이션은 줄고 좋은 세균의 포퓰레이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 세균의 포퓰레이션이 개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8주, 14주 뭐 이랬잖아요. 한 번 먹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녀를 갖다 놓고 고지방 식이 기름이 많은 음식물하고 안토사이아닌을 함유한 음료를 먹이고 같이 딱 줬어요. 먹이자마자 30분, 1시간, 그다음에 2시간, 3시간, 5시간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토사이아닌을 준 거는 여기 왼쪽 그림에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즉 장에 있는 나쁜 독소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 번 먹어도. 그런데 같이 먹었어요. 안토사이아닌 같이 먹으면 이렇게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급성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시간별로 보면은 밑에 있는 그래프 있죠?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안토사이아닌하고 같이 준 겁니다. 올라갔던 놈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거는 굉장히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개밖에 안 했지만 이분들은 이거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지방에서 근육에서 췌장에서 활발히 대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종합하면은 당 대사가 빨라지고 지방 대사가 빨라지고 인슐린의 작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역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평소 때 가졌던 파마넥스 뉴스킨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연구 개발한다. 제 논문을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 그리고 좋은 저널에 낸 학술 논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천연물에서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수준 높은 연구 수행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병희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정말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쉽게 쏙쏙 들리게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잘 방법 중에서 해주셨어요. 가장 쉽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세요. 정말 그래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뉴스킨 그리고 파마넥스와 약 22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고 오늘 강연에서도 핵심적인 의학 정보들을 그래서 쏙쏙 많이 알려주셨는데 자 그런 교수님이기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회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질문들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제품을 종합 비타민 제품과 병용 섭취하면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종합 비타민 제품 정말 많이들 드시잖아요. 대중적으로 정말 많이 드시는데 병용해서 섭취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럴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음. 비타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마이크로바이옴도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혹시 일반인들이 하나 먹으면은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뭐가 하나 좋다면 거기에 빠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또 이걸 놓치는 거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품에 좋은 제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좋은 거를 같이 먹어라.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래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그렇지, 또 간과하기 짚어주셨습니다. 쉬운 거죠. 네.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까? 유산균과 안토시아닌의 조합은 어떤가요? 그렇죠. 유산균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이 또 어떨까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구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유산균 제품을 먹어서도 우리가 장내 세균의 포퓰레이션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역경을 거쳐야 돼. 세균이 위에 들어가서 위산도 이겨내고 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겨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이 안토사야닌을 주면은 유산균 제품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내 포퓰레이션에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아니 하나만 줘도 되는데 항산화제를 주면 그걸 추가해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적이고 그리고 여기 그 바이오락의 장내 세균은 하나만 요새는 그 장내 세균을 하나만 하지 않아요. 장점이 있는 걸 복합적으로 먹게 하거든. 이게 세 가지가 있어 이제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김치에서 유래된 게 있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것도 국적이 필요하대. 네. 예, 그래서 김치는 우리가 늘상 먹는 거니까 네. 김치에 있는 거를 먹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야 하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먹는 게 좋고 거기다가 항산화제까지 들어가면 뭐 더 좋지 않나. 더욱더 이렇게 얘기할 좋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와 있습니까? 락추로스 생소한 용어인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걸 꼭 락추로스? 아셔야 돼.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네. 아까 어서 그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바이오틱스, 프리와 프로를 합친 거를 심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균 자체, 살아있는 균 자체, 포스는 죽은 균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동료 죽은 거 있으니까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말이지.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에요. 먹인데 이 장내 세균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육식동물에 해당돼요. 동물로 치면 육식동물의 박테리아가 있고 초식동물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초식동물의 박테리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은 대장암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린 위암만 있었어요. 헬코박터 때문에. 대장암은 서양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뭐를 많이 하면 고기, 기름, 버터, 치즈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거는 육식 박테리아의 먹이에요. 그 육식 박테리아의 먹이를 주니까 누가 잘 자라겠어요? 육식 박테리아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을 유발하는 그 대장의 염증 같은 걸 일으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죠? 상피 세포에 느슨해지고 저항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김치하고 나물만 먹었어. 그러니까 초식 박테리아의 먹이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식 박테리아가 우리나라 사람을 많았던 거야. 그것 네. 때문에 비록 전체적으로 힘은 못 쓰지만 대장암은 없어요. 근데 락틸로스라고 하는 네. 거는 초식 박테리아의 먹이에요. 아, 그러니까 락틸로스는 당의 일종이야. 당인데 우리도 사람도 소화를 못해. 육식 박테리아도 소화를 못 시켜. 누구만 그거를 연료로 쓸 수 있냐면 초식 박테리아만 연료로 쓸 수가 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야채만 먹고 사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그래야지 락토로스가 뭐라는 걸 아셔야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 우리 몸에 좋은 이 초식 박테리아의 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주면은 초식 박테리아의 포퓰레이션이 커지잖아. 마치 안토사이닌 줬을 때 초식 박테리아의 포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주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안토사이닌이 들어가면 초식 박테리아의 포퓰레이션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 세 가지를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쉽게 쏙쏙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